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정수경 기자입니다. 한 주일 동안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법률방송 로우 투데이 스페셜. 먼저 법조계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이번 주는 변호사 2만 명 시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 대리인제도 도입, 그리고 법조인 언론인 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사법개혁 토론회 소식, 영장 없는 휴대폰 통신 기지국 수사에 대한 헌재 위헌 심판 공개 변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전에 먼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조작 당사자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적용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녹취를 조작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혜정 기자,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어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의 동생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요? 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의 허위 증거를 만들도록 이 씨를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 또 이 씨의 남동생은 자신이 문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서 누나 이미 씨가 허위 녹취 자료를 만드는데 공모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등이 자료를 조작하게 된 과정과 경위 이런 게 적시가 되어 있겠죠? 예,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10여일 앞둔 지난 4월 말 이유미 씨를 만나 문준용의 파슨스 스쿨 동료로부터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유미 씨가 뭐 녹취록을 구할 수 있다거나 뭐 녹취록을 구했다고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렇게 먼저 말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인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대학원 동료가 준용 씨가 특혜를 받았다더라 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럼 그런 녹취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잘 해결되면 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비례대표가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유미 씨가 자신의 동생이 준용 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허위로 특혜 의혹 전화 녹취를 조작했다 이런 경위입니다. 네, 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난 뭐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고 뭐 조작된 사실도 몰랐다는 것과 상당히 좀 다른 내용이네요. 네, 그렇더라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계속 이 전 최고위원이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성립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요? 예, 미필적 고의는 법률적으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언급 등 전후 맥락과 앞뒤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유미 씨의 제보가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공표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당 차원 발표 전에 뭐 일부 기자 본인이 아는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흘렸다는 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유미 씨가 녹음 파일을 조작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게 5월 2일인데요.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가 보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녹취를 준비해서 함께 관련 자료를 아는 기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뭐 당과 상의도 안 하고 그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자적으로 이런 내용을 아는 기자들한테 흘렸다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이른바 독자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일부 기자들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를 거절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당에 이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국민의당 측이 5월 4일에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요구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 없다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은 추가 검증이나 확인 없이 다음 날인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녹취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듣고 보니까 어디 지방 기초단체 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후보를 낸 공당이 선거 캠프 과정이나 뭐 이런 거 통상적인 과정이나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네요. 이거 일단 내일 영장 심사 결과를 보고 다시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인사이드 오늘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게 뭔지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 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재판에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한마디로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형사사건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요. 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는 도입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이번 기회에 도입하자 이런 취지인 거네요. 예, 경제력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소송 결과가 달라지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아보자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에 의한 변론이라도 받아보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한다고 해서 뭐 없는 돈이 어디서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뭐 선임을 하라는 건지 대안이 있나요? 네, 그래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이른바 민사 국선 대리인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형사 사건의 국선 변호인처럼 민사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국가가 민사 국선 대리인을 붙여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나 민사 국선 대리인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전에도 몇 번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수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건도 많은데 그런 민사 국선 대리인을 맡을 변호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변호사 수 2만 명 시대 로스쿨의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시도해봐도 될 만한 분위기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1년에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서 변호사를 그렇게 큰 높은 보수 없이도 쉽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민사국선제도를 도입하면 국민한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민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올해 대한변협의 이른바 버킷리스트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에서라도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고 민사국선 대리인을 두자 이런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굳이 필수 변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미국을 제외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입니다. 이거 뭐 소송 만능주의를 부추겨서 국가 돈으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서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처럼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국민을 위한 법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토론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토론회 주제에서요. 말도 있듯이 법조개혁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 그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눠서 진행됐고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법 개혁에 대한 그 주제 발표에 나섰고 검찰 개혁 부분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패널로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총괄기획인 기우종 부장판사 그리고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법조계 인사 등 현직 기자들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법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실질적인 법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서 쟁쟁한 인사들이 참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론회 패널들의 구성과 성향이 다양한 만큼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법조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개혁의 방향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안별로 볼까요? 먼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사법 독립이 개혁이 또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병행돼서 추진돼야 한다, 이런 상호 보완적 과제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역대 사법 개혁이 미완으로 끝난 이유를 국민의 눈높이와 정치권, 사법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그런 점 때문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사법 개혁은 결국 민주주의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또 이어진 토론에서 사법개혁은 갑질 근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사법 운영자인 법조 3륜이 갑이고 사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갑을 관계가 재설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법조계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문제와 과다 수임료 등 비상식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 제도 도입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개혁 토론회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검찰개혁 관련 발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의문, 이 불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인하대 로스쿨 김인혜 교수가 발제를 했는데요. 이 김인혜 교수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011년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공동 집필할 정도로 한 검찰 개혁론자입니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민정수석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인적 개혁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많이 나왔던 말이긴 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의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더불어서 검사장 직선제와 검찰 평의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시대적 화두이긴 화두인 것 같네요.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헌 소송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헌재에서 어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사건들은 모두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일괄 제공받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위치 추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청구인들은 각각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 경선과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버스, 또 2013년 철도 파업 현장 등에 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근거한 기지국 수사와 위치 추적 수사를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3개인데 하나로 합쳐져서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데 공개 변론에 다녀왔죠.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인데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 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제 진행된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담당 검사,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과 양측 참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사가 피청구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네,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과 관련이 있는데요. 검찰이 관련 법을 근거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관련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낸 위헌 심판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청구인, 또 검사들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인이 된 겁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13조 2항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또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달리 이 법에 따른 법원 허가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네. 사유와 해당 가입자의 연관성만 소명하면 되고 혐의의 정도나 수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소명할 필요가 없어서 네. 법원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해당할 뿐 실질적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통째로 이렇게 받아가면은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기록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자료 요청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입니다. 네. 검찰이나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예, 법무부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나 통화 내역, 또 접속 기지국의 위치 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해서 네. 청구인 측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네. 법원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 등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우려만큼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고요. 네. 또 기지국 수사와 관련해 다수 가입자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제보 조작 논란. 그 시작이자 발단은 이유미 씨의 카카오톡 조작이었는데요. 로우투데이 현장 기획. 너무나 쉬운 카톡 조작과 이를 부추기는 앱까지 등장한 실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더불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황과 개연성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한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 그 각각의 의미와 차이를 카드로 읽는 법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검찰과 법원은 물론 정치권까지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발단은 이유미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조작이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카카오톡 조작 얘기입니다. 카톡 대화 상대와 내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만 봐도 되는 건지. 조작 권하는 사회,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증거라며 국민의당에 갖다 준 카카오톡 캡처 화면입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익수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준용은 아빠 덕에 입사해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았다. 아빠가 시원찮은 아들 장래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 거다는 식의 답변들이 이어집니다. 이 글들은 이유미 씨가 휴대폰 세대를 동원해 준용 씨 뉴욕 파슨스 스쿨 동료들의 가짜 단체 카톡방을 만든 뒤 혼자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유미 씨는 그나마 스마트폰 세대를 동원해 카톡 대화방 내용을 조작했는데요. 이 카톡 조작, 마음만 먹으면 본인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을 실행하려고 하자 재미로만 사용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뜹니다.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도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인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송중기, 박보검, 현빈, 원빈 등등 마음만 먹으면 SNS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 실제처럼 보이는 카톡 친구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 오늘 뭐 하니? 하는 의례적인 말부터 금전관계나 은밀한 사생활을 암시하거나 대놓고 하는 말까지 상대 반응까지 내 마음대로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마음대로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본 사진 전문가들도 실제 카톡 화면과 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습니다.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어떤 게 조작된 화면인지는 사실 구분할 수는 없죠. 1대1 대화뿐만이 아니라 단체 카톡방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유재석 등 무한도전 멤버들의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데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작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것도 다른 SNS에 뿌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는다면 장난 수준을 넘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기 댓글들입니다. 이 앱 너무 싫다. 저랑 싸운 애가 이걸로 제 사진 캡처해서 프로필이랑 이름 똑같이 해놓고 제가 누구한테 욕하는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주변에 피해보는 친구들 많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카톡에서 반 친구한테 고백하는 톡을 만들어서 반 전체에 돌려 한동안 힘들었다는 등 피해 호소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앱 개발자는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대응책이라까지는 그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칼 같은 것도 사실 좋게 쓰는 사람은 좋게 쓰고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쁘게 쓰잖아요. 사실 이거 없어도 할 사람들은 포토샵이나 이런 거 써서 다 만들거든요. 인터넷엔 이런 식으로 SNS 대화 내용이 조작돼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 남편이 카톡 내용을 조작해 자신을 바람핀 여자로 몰고 갔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전혀 가상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가 막힌 거죠. 카톡 조작이 그냥 돼요. 너무 기가 막히죠. 심지어 조작된 카톡 때문에 괴로워하던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을 알게 된 22살 여성 B양이 A군과 말다툼을 한 뒤 잊지도 않은 사실로 A군을 비방한 사건입니다. SNS 조작 앱을 이용해 A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 음란 문자도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겁니다. B양의 허위 문자에 괴로워하던 A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면 사기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변조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별도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B양 사례에서도 고등학생이 목숨까지 끊었는데 B양은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 관련 앱 개발자나 앱을 다운받아 카톡 내용 등을 조작한 자체로는 법적으로는 이렇다 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앱이 장난처럼 쓰여지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 사실 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2년 5,684건에서 2015년엔 15,00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너무도 손쉬운 SNS 조작, 재미라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SNS 글 조작과 유포. 현재로선 조작 피해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때 아닌 미필적 고의 논쟁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이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용어를 언급했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미필적 고의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해드립니다. 미필적 고의 논쟁에 먼저 불을 댕긴 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증거조작 게이트는 부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며 제보가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제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즉 제보가 허위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이틀 뒤인 지난 9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언급하며 결정적인 물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제보가 조작됐을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 날인 지난 10일, 이번엔 박지원 전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과 이준서의 36초 통화를 조작 파문 최종 컨펌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 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유포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추 대표와 검찰을 싸잡아 성토합니다. 판사 출신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도 마지막 남은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또 검찰도 모두 미필적 고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무슨 뜻일까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실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방화범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불이 옆집으로 옮겨 옆집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 팔자다 하고 그대로 불을 지르는 경우 방화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살인으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직 초저녁인데 불이 옮겨붙어도 알아서 피하겠지,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는 심리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 아닌 방화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를 예상하면서 결과대로 되어도 상관없다는 심리 상태에서 행위하는 것.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심리 상태에서 행위하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관한 문제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황 등을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확정적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첫 기자회견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다고 봤지만 조작된 제보로 기자회견을 한 뒤 이유미가 제보자가 없다는 연락을 해왔음에도 이준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당이 2차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제보 조작을 알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감행한 것으로 명백한 범행 의도, 즉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12일 새벽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이른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날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태가 불거진 뒤 16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겠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은 국민의당 당 차원의 암묵적 묵인 또는 의도적 무시하에 일어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국민의당 어느 선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보 조작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지 검찰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이슈플러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햄버거병 파문과 이에 대한 단상을 앵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성의 무조건 처벌 군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사상 4번째이자 최대 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는 소식과 이재용 부회장 뇌물재판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말 그대로 역대급 재판 소식도 보시겠습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네, 이른바 햄버거병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HUS 용혈성 요독 증후군, 햄버거병의 원인 대장균인 O157의 잠복기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번엔 맥도날드 전현직 직원들까지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문제가 된 매장 햄버거 체크리스트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맥도날드 주장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오기도 했다는 전현직 맥도날드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또
문제의 패티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HUS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본질을 벗어난 해명과 이에 대한 반발과 불신, 검증되지 않은 혹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주장, 이런 것들이 서로 악상승작용을 일으키며 햄버거 자체에 대한 공포와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택 4살 여자아이 햄버거병 고소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수백만, 수천만 개의 햄버거를 먹어왔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가 HUS 원인이라는 주장. 부모 입장에서야 아이가 콩팥이 망가져 평생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겠지만 너무 나간 것은 아닌가, 이른바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정확한 정보나 판단 근거도 없이 맥도날드가 죽일 회사다, 햄버거 먹으면 큰일 난다 식으로 사람들이 너무 부하 뇌동하는 것은 아닌가. 반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햄버거를 잘못 먹고 HUS 집단 발병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됐는데, 그래서 HUS가 햄버거병이라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불린 지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유독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만 단 한 건의 HUS 발병 사례도 보고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위생과 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지, 혹시 그동안 원인 모르고 지나갔던 HUS 발병 사례가 실은 햄버거 때문이었는데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런저런 분야에 두루 쓰이는 검은 백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기존 통념을 밑둥에서부터 뿌리채 무너뜨리는 어떤 발견이나 사건을 지칭합니다. 평택 4살 여자아이의 햄버거병 고소. 한국 햄버거 업계를 뿌리채 뒤흔들 검은 백조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햄버거는 죄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해명도, 먹으면 끝장난다는 포비아 수준의 기피와 매도도, 기왕 수십 년 먹어온 것 좀 차분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햄버거 포비아까지 낳고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일단 사건 경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어린이용 불고기 버거를 먹은 A 양이 2-3시간 만에 복통을 호소하다가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어 약자로 줄여서 HUS라고 하는데 대장균의 일종인 O157H7이 발병 원인입니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 속에 이제 덜 익은 패티를 먹고 집단 발병한 적이 있어서 햄버거병으로도 불립니다. 이 여자아이는 지금 콩팥 기능의 90%를 상실을 했고요. 몸에 지금 구멍을 뚫고 매일 이제 10시간씩 평생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햄버거병 논란이 발생했다는 거는 저희도 뭐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의사들이 가세해서 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일단 햄버거병 고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햄버거 공포증, 이른바 햄버거 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제 햄버거 판매는 그야말로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지금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몇몇 의사들이나 이른바 뭐 의사 출신 의학 전문 기자들이 뭐 사태가 너무 과장됐다, 의학적으로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이나 기사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에 급격히 올리고 있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장됐다, 의학적으로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글의 뭐 취지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예, 햄버거병의 원인인 대장균 O157의 잠복기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O157 잠복기요? 네, 일단 뭐 A 양의 경우에는 햄버거를 먹은 지 2-3시간 뒤부터 이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설사, 구토 등 HUS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제 의사들까지 가세한 논란이 촉발된 주 원인은 바로 이 2-3시간부터 HUS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5.15질에 감염되면은 통상 3일에서 8일의 잠복기가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A 양은 햄버거를 먹은 지 2-3시간 만에 HUS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원인은 햄버거가 아닌 그 전에 섭취한 무엇인가가 이제 발병의 원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의사들이 이제 주장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잠복기 기간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 햄버거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맞다면은 나름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A 양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A 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황다현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글을 올린 의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마치 뭐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부터 이제 A 양이 설사를 하고 구토한 것처럼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햄버거가 원인이 아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서 떠들고 있다는 게 이제 황 변호사 설명입니다. A 양이 이제 뭐 2-3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한 건 맞지만 뭐 설사는 그날 밤에 했고 구토는 이튿날. 그러니까 뭐 햄버거를 먹고 하루 뒤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황 변호사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발병한 증상은 여러 증상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는 나타났고요. 상대방 측에서 물론 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햄버거가 원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에 기초해서 이제 당연히 절차를 밟은 거고요. 뭐 황 변호사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5.15 대장균의 경우 통상 체내에 들어오고 사흘 뒤부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음 날부터 뭐 구토를 하고 했더라도 어쨌든 하루 이틀 시간차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뭐 통상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통상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게 권위 있는 의사들의 말입니다. 뭐 즉 이제 섭취량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뭐 관련 증상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재가 한림대 의대 교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이제 평균 잠복기가 그 정도는 되고요. 좀 빨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먹었던 양이 뭐 그 균이나 이런 게 대량 들어오게 되면 일찍 나올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딱 그 잠복기만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뭐 미묘하고 복잡해 보이네요. 결국 A 양이 복통 며칠 전부터 먹은 음식까지 다 역학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뭐 쉽지는 않겠어요. 양측에 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동성애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조항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위헌 소송 변호인단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상 최대 규모 변호인단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재까지 위헌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70명이 넘고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리인단 최종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게 민변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번엔 끝장을 보자 이런 각오인 것 같은데 그전에도 국내 동성애 처벌 위헌 소송이 몇 번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한 위헌 소송인가요? 네, 입대 동기였던 전역을 한 달 앞둔 A 병사와 B 병사가 합의하에 서로 성적인 접촉,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군인 신분이지만 전역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군검찰은 군사법원이 아닌 인천지법의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뭐 아무리 군인이고 동성애라고 하지만 합의하에 한 뭐 이른바 성접촉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조항 뭐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군형법 제92조의 6인데요.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 즉 군인에 대하여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군인에 대한 성추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막아보자는 건데 실제로는 군인 동성애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2015년 11월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해당 조항이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있다면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 이번 위헌 심판은 이례적으로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신청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은 해당 법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뭐 이렇게 위헌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헌법재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계속 해당 조항이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왔었잖아요. 네, 헌재는 2002년과 2011년 또 2016년에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결정에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민희 변호사는 오히려 특정한 집단을 차별 취급하는 게 군기강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한 집단을 차별 취급함으로써 오히려 군 기강에는 저해가 되고 군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이 많은 징병제 국가, 모병제 국가의 군사 관련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애는 게 추세고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한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혐오와 차별이다. 그러니 철폐해야 한다는 게 이번 위헌 심판 신청의 취지입니다. 네, 뭐 대법원은 헌재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니까 법률심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유죄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테고 일선 법원에서는 뭐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발견된 문건이 300쪽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전임 정부가 싹 다 치워놓고 갔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런 문서들이 발견된 건가요? 네, 이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공간을 좀 재배치하려고 정리를 하던 중에 지난 3일 그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가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이 된 건데요. 그 자료는 회의 문건이나 검토 자료 등인데 아마 쪽수로도 한 300쪽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문건의 정본이나 구본, 뭐 아니면 한 내용을 한 10부 정도 복사한 게 이렇게 묶은 자료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겁니다. 사무실 자료 재배치하다 우연히 발견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내용별로 보면요. 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 6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 그 장관 후보자나 뭐 이런 인사 자료 등이 있고 뭐 국민연금 의결권 등의 뭐 현안 검토 자료, 뭐 지방선거 판세 전망 뭐 이런 기타 자료 등이 있고요. 아예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인 거를 맞는 것 같은데 이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다. 이것서 어떤 내용인지 점검하기 위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네요. 기록을 안 남겼는데 기록을 안 남겨서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여기 뭐 여러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삼성 의결권 관련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는데 뭐 관련 조항이나 찬반 입장,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는 어떤지,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뭐 이렇게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이랑 또 다른 메모의 뭐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 등을 출력한 문건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뭐 삼성 승계 국면 화살표 이렇게 뭐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뭐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이런 메모들이 또 작성이 됐고 또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발견이 됐다고 하던데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뭐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한다. 뭐 언론 간첩 사건 무죄 판결, 뭐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그리고 자체 정보 수사 협조, 협업으로 뭐 신속 이들 자료는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직접 분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자료들을 박용수 특검이 민정수석실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하려다 실패를 한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튀어나왔는데 청와대는 이들 자료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던가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청와대는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바로 이 사본 부분에 대한 건데 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본을 검찰, 특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원본 자료는요. 네. 국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뭐 절차를 뭐 오늘 밟겠다고 밝혔으니까요. 네. 이 자료들이 아마 나중 검찰 수사에 아주 큰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왔죠? 네, 오늘 또 증인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그래도 장관급이 오기 때문에 특검이 네. 직접 실제 특검인 박영수 특검이 직접 오는 게 맞겠다. 그런 입장을 어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네. 뭐 격을 맞춰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증인으로 나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뭐 어떤 말들을 했나요?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에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이 부회장이나 삼성 측에 뭐 좋은 교훈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경제 전문가, 경제민주화 전문가로서의 증언들을 뭐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네. 오늘 발견된 전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메모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 거 없다 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의 로우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